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자료 인정을 해주겠느냐? 돈 주면 합니다. 돈 안 주고 하라 하니까 그렇죠. 그 제가 조사해 보니까 뭐 최고 한 10,000원, 적게는 한 3,000원 정도의 뭐 요거는 좀 시간이 2007년 조사니까 시간이 좀 흘렸으니까 지금은 아마 한 10,000원 정도 수수료를 주면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또 법적으로 그렇게 바꾸고 하면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생신고 제도가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점은 출생신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제 출생신고 의무자, 원칙적으로 부모죠. 부 또는 모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점이고, 따라서 그 뭐 고의 또는 과실로 그렇게 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더라도 그것을 국가가 미리 파악할 수 없다라는 점이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생신고제 출생신고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그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거나 심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누락이나 지연은 사후에 이제 발견이 됐을 때만 이제 이것을 국가에서 파악할 수 없고 전혀 그런 사실을 미리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물론 출생신고를 할 때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이제 뭐 출생신고자가 그것을 발급받아가지고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의료기관이 국가기관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그 병원 내에서 출산을 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상정을 하고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의료기관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지만은 이것이 굉장한 허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출생증명서나 친자 확인이 없이도 인후보 중인 2명의 확인만 있으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이 제도가 굉장히 이제 악용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물론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에 대한 그런 죄제는 과태료나 여러 벌금이라든지 그런 제재 수단이 법에 마련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미약하고 신고 지연의 경우에는 그리고 어쨌든 그것이 나중에 사후에 발견이 됐을 때 이제 취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동 학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한 아동 중에 이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취약을 하지 않고 있다라든지 그런 모든 우리나라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다시 한번 굉장히 이제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취약성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제 주목을 받은 이제 그런 이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박정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제 통보를 하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이안으로 방안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러면 외국에는 어떻게 출생신고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이제 그 제도들을 좀 살펴보니까 대부분 이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기본적으로 출생신고에 대한 책임이 의료기관에 1차적으로 부과되어 있거나 또는 신고 의무가 부모와 의료기관에 동시에 부여되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만을 신고 의무자로 하고 보충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른 부차적인 그런 의료기관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이제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렇게 북아시아의 세 국가에서 이제 딱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현행 출생신고 제도가 그렇게 이렇게 일반적인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요. 출생 등록 절차를 그 신고 책임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출생 당시 관계 의료기관 등의 1차적인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그래서 이제 먼저 아이가 출생을 하면은 의료기관에서 어찌됐든 이제 통보가 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이후에 부모가 신고를 하는 그런 유형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이런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의 이름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의 출생 신고는 부모가 조금 여유 있게 하더라도 일단 출생한 병원에서 바로 이제 그런 것이 통보가 되도록 함으로써 굉장히 신속하게 이제 아이의 출생 사실이 등록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생 신고는 그냥 부모가 하는 것이고, 그래 신고를 해야지만 아이의 출생 사실이 이제 국가에 등록이 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종의 통보, 노티스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이제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국가는 적어도 이 아이가 태어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자세한 사항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게 되는,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출생이 등록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경우는 이제 독일의 경우인데요. 저희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법제도가 좀 비슷하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이제 법을 살펴봤더니, 재미있게도 만약에 아이가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책임자와 부모가 동시에 신고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의료기관이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동시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에 딱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또 이것은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국가들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의료기관도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법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그냥 출생신고는 부모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왜 그럴까? 왜 이런 상태로 있을까라고 봤더니 이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뭔가 출생신고를 하기 편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출생 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뭐 병원에 상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산망을 구축하는 그런 굉장히 그런 혁신을 이렇게 단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가가 좀 작기도 한 이제 도시국가인 형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런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그렇게 출생신고가 병원에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시아권에서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참조할 만한 그런 이제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나라들이 물론 전 세계의 전수를 조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좀 대륙별로 대표적인 유행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아이가 출생을 했을 때는 의료기관이 이제 그런 노티스를 하던 어쨌든 바로 통보가 되는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 아이가 출생 즉시 어쨌든 출생 사실이 국가에 등록이 되는구나라고, 그리고 이제 그에 의해서 의료보장이나 이런 혜택들이 주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유사한 국가들은 근처에 뭐가 있을까 했더니 중국하고 일본은 정말 우리나라하고 규정이 거의 유사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바뀌기 전에는 호적법이 운영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호적 제도를 여전히 호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그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권의 호적 제도에 기반을 둔 국가들만이 이런 형태의 출생신고를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형태의 출생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래 신고를 해야지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지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그 호적 제도에 아주 굉장히 그런 사실은 그 관습과 문화가 많이 반영이 되었던 제도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에만 이제 운영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선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이제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호적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관계 등록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제 그런 내용과 겉의 모습이 다 탈바꿈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뿐만 아니라 사실 혼인신고라든지 뭐 이제 사망신고라든지 대부분의 그런 기본적인 등록 신고 체계는 호적제도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아직은 이제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자료집에 실어놓은 거에 각 국가별로 조금 상세한 내용들을 이제 표로 이제 실어놨으니까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보고서를 보시면 아예 법조문이 몇 조가 어떻게 돼 있더라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외국의 입법례를 가지고 어떤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사실 통보가 이루어지는 입법례를 중심으로 먼저 그 시사점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출생 사실이 신속하게 등록된다라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자료집 48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국가별로 조사한 거를 표로 이제 실어놨는데 정말 아이가 출생 즉시라는 표현에 적합한 그런 이제 굉장히 빠른 이제 그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부모가 출생 신고하는 거는 좀 여유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대부분 거의 일주일 이내, 어떤 경우에는 뭐 48시간 이내 뭐 이렇게 이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가 출생한 즉시 그렇게 통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출생 신고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출생 신고 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여기 자녀 출산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한 달 이내에 출생 신고하는 게 또 생각보다 굉장히 빠듯하고 바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법 전공하신 분,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과태료 물었다 이런 분들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아이를 막 이제 산후조리하고 아이 키우면서 또 직접 가가지고 신고하려면 한 달의 기간이 굉장히 힘들죠. 예, 특히 저희 뭐 이렇게 한부모 가족 이렇게 출산한 경우에는 정말 아이 데리고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애를 낳는데 그걸 싸매서 들쳐업고 신고를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모든 것들이 생각해보면, 아니 아이 낳고 한 달이나 되도록 신고를 안 하면 어떡해. 신고 안 하면 안 되죠. 아이가 한 달 이상씩 그렇게 미등록 상태로 있는 건 굉장히 아이의 복리에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신고를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경우에 따라 굉장히 다른 케이스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바로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출생 신고가 됨으로써, 출생 등록이 됨으로써 그냥 자동적으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그 출생 등록은 국가에서 알고 있는데, 부모는 그 이후에 이제 출생 신고를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그런 부모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이제 그런 이제 의료기관에서 바로 출생 신고 이렇게 등록이 되는, 통보가 되는 그런 제도의 경우에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그 국민에 있어서는 어떤 편의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아동의 복리라는 것이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이 된다라는 것은 그에 따라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접종이라든지 의료 혜택이라든지 그 아동한테 주어져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가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권리도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구멍에서 적어도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실 부모와 의료기관 등의 모두 출생 신고 의무가 있는 입법례의 경우, 독일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그 독일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미처 모르지만 조사를 한 결과 의료기관에서 출생 신고가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제와 조금 다른 형태의 영미법계의 법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많은데,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의 법제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의료기관에게 일체적인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핑계로 이것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들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외국의 입법례들을 살펴보니까 결국 우리가 앞으로 아동의 복리, 인권 보호를 위해서 출생 신고를 제도를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지,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특히 이제 그 국제적으로 이제 계속 우리나라는 왜 출생 신고 제도를 그렇게 가지고 있니라고 계속해서 이제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7조에서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고, 또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고 또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와 부모의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보편적인 출생 등록 제도를 가지지 않고 출생 신고 자체를 부모에게만 그렇게 맡겨놓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하라고 권고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국제적인 요구와 또 아동의 인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이것이 아동이 출생 즉시 이제 그렇게 등록될 수 있는 체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럼 의료기관에 의해서 통보가 돼야 될까? 예,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을 때, 물론 외국에도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가 시사점으로 도출한 바지만,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 병원에서 출생이 이제는 굉장히 일반화된 사회 환경이에요.